여러분 안녕하세요. 역사 인문의 향기에 여러분 다시 찾아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늘도 우리 패널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저 신동춘입니다. 안녕하세요. 저 강석진 작가입니다. 이재희입니다. 요즘에 한반도가 불볕더위가 돼가지고 대구가 그 기록적인 40도를 넘었다고 하니까 이게 참 살인적인 더위입니다. 여러 시청자 여러분들 여름에 아주 건강 조심하시고 더 건승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대한민국의 정상화와 선진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사회가 너무나 이상한 것들이 많은데 이것이 이상한 것이 정상인 모양으로 이렇게 막 언론에서 떠들고 하니까 이게 참으로 우리 후세들이 젊은 사람들이 무엇을 배워야 될지 참으로 걱정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나라의 역사하고 더불어서 건국, 산업화, 민주화 그 다음에 관계가 뭐냐 진정한 선진화다 이거죠. 선진화를 일으키기 위해서 먼저 정상화를 일으켜야 되겠다. 그래서 건국화, 산업화는 우리 대한민국을 먹고 살게끔 한 위대한 업적이죠. 그 다음 민주화도 또 무시할 수가 없는데 이 민주화가 여러 가지 논란이 많은 것 같습니다. 민주화 이후에 우리나라가 정말 G7 선진화의 길이 무엇이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두운 유산을 청산하고 비정상을 정상화하고 그래서 도덕적 기초를 확립해서 통일 한국으로 가야 되겠다 하는 것이 오늘 우리 말씀의 요지가 되겠습니다. 그럼 비정상이라는 건 무엇이냐? 비정상은 개인의 이성과 건전한 판단을 저해하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죠. 사실의 착오도 있고 또 정신병 등 같은 걸로 해서 판단 능력에 상실이 있을 수도 있고 자포자기, 마약 중독. 또 이제 제일 문제가 되는 집단적 광기. 여러분 아시죠? 나치스의 그 히틀러가 스와스티카를 해서 군중 앞에서 연설을 하면 거의 아주 군중들이 미쳐버렸죠. 또 미국의 그 종교 집단에 KKK가 있어요. 이거는 백인 우월주의인데 그냥 하얀 두건을 쓰고 엄청나게 혐오스럽게 하죠. 그 다음에 요즘에는 아시겠지만 SNS가 이 뭐 직업적 댓글을 다루고 악의적 댓글을 달면서 너무나 이게 힘들게 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정상의 결과는 어떤 것이냐? 그 내면적으로는 A를 A라고 인식을 하지만은 강요된 판단으로 인해서 A하고 다른 B라고 의사표시를 하거나 또는 아주 이성의 마비에 의해서 A를 B라고 인식하면서 의사표시를 하는 것. 이 두 가지의 경우가 다 해당이 된다고 보겠습니다. 그렇죠. 나와 다르다고 해갖고 그걸 적대시하고 그걸 부정하면 안 되죠. 나와 다르다, 차이점이 있다. 그렇죠. 그런 인식을 가져야 될 것 같아요. 그게 다양성입니다. 민주주의가 기초가 다양성이죠. 다양성이라고 하는 건 차이를 인정하는 거거든요. 차이를 인정 안 하고 자기가 생각하는 걸 강요한다면 그게 독재의 씨앗이 되는 겁니다. 자, 첫 번째, 우리 대한민국은 사실은 조선시대가 망하고 일제의 35년간을 거쳐서 사실 6.25가 나면서 거의 또 잿더미 수준으로 가라앉았는데 이런 나라가 어떻게 지금 세계 한 10개국 정도, 10개국에 속하는 경제 대국으로 우뚝 섰는지 참으로 우리 자신도 놀랄 지경이에요. 그런데 그래서 이것을 이제 건국화 산업화라고 하죠. 건국은 이제 이승만 대통령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이념으로 헌법을 제정하고 한미 상호방위 조약을 해서 우리 안보를 튼튼했기 때문에 경제 발전을 할 수가 있는 거죠. 평화선 같은 거 우리의 주권을 굳건히 지키고 이것을 네이션 빌딩이라고 합니다. 건국이죠. 나라를 세우는 거 이런 이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 다음에 박정희 대통령은 6.25의 잿더미에서 세계 10대 강국으로 한강의 기적의 신화를 창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군 이래로 최초로 제대로 먹고 살고 있게 되는데 저도 어릴 때 그때 다 60년대 초반에 춘국이었어요. 다 밥도 굶고 많이 굶어봤습니다. 그런데 70년대 80년대 가면서 부강해지니까 취직하는 데도 문제가 없고 저는 뭐 개인적으로는 이제까지 잘 먹고 잘 살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거는 우리나라 경제 발전의 덕분이고 이것을 근대화라고 합니다. 모더나이제이션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이제 한 말씀 하십시오. 박정희에 대해서 어느 사람이 평가하기를 박정희 대통령이 우리나라 5,000년의 가난을 물리치게 한 위대한 정치가였다. 그런 평가가 있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제가 한번 이 작가님한테 질문해 볼까요?
어떤 분들은 이래요. 박정희 대통령 아니더라도 누가 나왔어도 우리가 그 근대화를 이룩하고 경제 발전을 이룩할 수 있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건 그렇지가 않죠. 여지껏 훌륭한 그런 뭐라 그러냐 지도자들은 많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 지도자들이 과연 그렇게 할 수 있었느냐? 지금 전 세계적으로 그 개발도상국에 있는 국가들이 박정희 대통령을 닮기 위해서 지금 새마을 운동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이제 수입을 해서 가져가서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런 거를 봤을 때에도 박정희 대통령께서 지금 돌아가신 지가 몇십여 년이 됐는데 지금 현재를 살고 있는 이 70억 인류의 지도자들이 가장 닮고 싶어하는 그 롤 모델이 박정희 대통령이라고 하는 것은 이 박정희 대통령이 아니었어도 이런 그러니까 부강한 나라를 이룰 수 있었다라는 거는 이거는 그냥 가설이고 이룰 수 없는 일이겠죠. 역사는 가정이 필요한 거죠. 실제로 쓰여진 게 역사인데 어떻게 그 가정을 해가지고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지. 제가 최근에 아는 사실은요. 러시아의 독재자 푸틴 대통령도 사실은 닮고 싶은 지도자 1위가 박정희 대통령이라는 거예요. 벤치마킹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러시아뿐만 아니라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말레이시아 많은 세계 나라들이 한국을 그다음에 중국도 그랬어요. 중국이 현대화가 되면서 우리나라의 그 60년대 조국 근대화 이거를 배우려고 엄청나게 노력했어요. 그러면 그 짱저민 그 주석인가요? 예, 주석이죠. 예. 그분이 그 뭐라 그랬냐면은 한국을 따라 배우자. 그래갖고 한국의 경제 발전 그 모델을 갖다가 많이 적용하면서 중국의 그 현대화, 선진화가 급속히 이루어졌는 데는 박정희의 경제 성장 모델이 크게 작용된 것을 우리가 꼭 인정을 해야 됩니다. 네.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요. 전 세계 이렇게 순방을 다니시거나 이제 외교적인 문제로 해외 나가셨을 때 늘 귀따갑게 듣는 얘기가 박정희 대통령님 얘기였다고 해요. 그래요. 네. 자, 그러면 이제 다음은 이제 민주화인데요. 사실 이제 박정희 시대 마지막에 약간의 그 독재적인 뭐 유신 헌법이 태어나면서 그런 일이 좀 있었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 89년에 그 6.29 선언하면서 노태우 대통령 때부터 이제 민주화가 시작이 됐는데 이게 이제 문민정부라고 결국 이제 독재의 청산과 이제 대통령 5년 단임제 헌법으로 개정을 하면서 민주화 시대가 열렸다고 하는데 이제 민주화가 이제 그 헌법적으로는 어느 정도 보완이 됐지만 실제로 국민들의 민주주의에 대한 인식과 수준이 아직도 갈 길이 멀다. 저는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네. 서구 유럽도 보면요 민주화되기 그 직전 단계가 반드시 그 독재의 그 과정을 거쳐서 민주화가 됐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런 시행착오가 있는 것이죠. 처음부터 민주주의를 알아서 쫙 일사천리로 가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거 합리화하는 게 아니고 하나의 그 과정이 아니겠냐. 그래서 이걸 이제 디모크라티제이션인데 이것도 우리는 지금 하나의 과정이 있고 이게 완수된 것이 결코 아니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이제 이것을 시대별 우리가 이제 건국, 산업화, 민주화 다 있는데 시대별 과제 및 공과가 다 있어요. 공도 있고 과도 있어요. 그러면 이것을 균형 있게 평가를 해야지 이거를 전면 부정한다든지 아니면 뭐 또 과는 하나도 없다든지 강변한다든지 이렇게 돼서는 안 된다 이거죠. 또 하나는 우리 시대 저희만 해도 이제 제가 건국, 산업화, 민주화 이 시대를 다 거쳤거든요. 그럼 이제 우리의 성장 과정인데 그러면 그걸 부정한다고 하는 건 우리의 성장 과정, 유년 시대, 청소년 시대, 장년을 다 부정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논리적으로도 맞지 않는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진짜 독재를 얘기할 때요. 우리는 다른 멀리서 찾을 필요도 없이 남과 북으로 나뉘어 있는 상황이고 우리가 만약에 독재를 했다라고 했을 때 그럼 북한은 뭔가요? 북한은 그거는 그거는 전체주의고 독재를 얘기하는 그건 이제 사람들이 왕조 국가죠. 왕조 국가. 독재하고 또 다르죠. 독재를 왕조 얘기하는 독재 국가. 사람들이 북한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어떻게 우리 그 박정희 대통령님만 가지고 그렇게 독재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좋은 지적입니다. 예, 그래서 중국도 모택동의 경우에 공과가 다 있어요. 공도 많고 건국의 아버지니까 과도 많았죠. 대약진운동, 문화대혁명 이거 엄청나게 많이 죽었어요. 그래도 중국 최고의 지도자로 천안문 광장에
모택동만 유일하게 지금 초상화가 부착되어 있는 거는 막 중국의 어떤 아이덴티티 상징이라고 지금 생각하는 거죠. 그 중국 사람들은 그 모택동에 대해서 공과를 아주 분명히 구분을 해갖고 모택동의 공은 70이고 과는 30이다 하면서 과보다도 공 쪽에 비중을 더 갖고 상당히 그 아주 그 존경하고 우상식까지 하는 모습을 맞습니다. 중국에 예. 가서 봤습니다. 07과삼이라고 하죠. 그런 걸 봤을 때 우리나라 사람들이 고마움을 모르는 사람들 같다는 네. 생각이 들어요. 네. 자, 이제 하나하나 보겠습니다. 이게 약간 중복이 돼서 조금 빨리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의 건국, 네이션 빌딩에 우리나라가 위대한 것은 1948년 7월 17일, 얼마 전이었죠. 이 재헌 헌법이 사실 이승만 초대 대통령의 미국 교육 같은 것이 큰 배경으로 작용을 해서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를 헌법으로 채택했다는 것이 우리나라의 큰 축복이죠. 그래서 이걸 토대로 해서 건국을 하고 박정희 대통령이 시장경제를 통해서 경제를 성장한 것이죠. 예. 다음 이제 민주주의라는 것은 솔직히 인정을 해야 돼요. 서구에는 민주주의가 수백 년 걸쳐서 완성을 하고 있는데 200년, 300년. 우리는 조선 봉건왕조, 봉건왕조는 이건 민주주의가 아니죠. 일제 군국주의, 권위주의 통치 전혀 아니죠. 이제 민주주의를 모르는 그 우리 진짜 백성이라고 표현하면 좀 죄송하지만 그렇게 해방이 돼가지고 처음부터 민주주의를 요구하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그 과도하지 않았나 막 그런 생각이 많이 그런데 듭니다. 민주주의가 정착을 하기 위해서는요, 먼저 선행되어야 할 것과 아니면 그 이제 기반이 되어야 할 것이 있는데 그 기반이 되어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가장 중요한 게 중산층이에요. 근데 우리나라는 박정희 대통령 때 중산층이 없었어요, 거의. 근데 그 중산층을 만들어 놓으신 분이 박정희 대통령님이시거든요. 그러면 민주주의에 역행을 한 게 아니라 민주주의가 일어날 수 있도록 기반을 만들어 주신 거죠. 맞습니다. 민주주의가 그 서구에서 얘기하는 부르주아 계급이 성장을 해야 돼요. 부르주아 계급이 우리말로 중산층인데 중산층이 민주주의의 건실한 토대 역할을 하죠. 맨 아주 어렵게 사는 사람만 있으면 민주주의가 불가능합니다. 그 먹고 살 수 있어야 돼요. 먹고 살 수 있게 된 거를 누가 했느냐 이게 중요하죠. 배고파서 자식을 낳아도 입 하나 벌어야 한다고 하는 판에 무슨 민주주의입니까? 자, 그 다음에 산업화로 가겠습니다. 이 산업화 아까는 이제 근대화라는 측면에서 봤는데 구체적으로 경제화는 이제 산업화죠. 인더스트리얼라이제이션. 박정희 대통령 시대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있었어요. 저도 옛날에 그 정부에 있으면서 이 5개년 계획에 참여를 했었습니다. 주로 교통 뭐 이쪽이지만은. 그래서 이제 이거를 세우면서 대일 청구권 자금, 서독의 차관, 눈물겨운 스토리 아시죠? 예. 파독광부 간호사의 3년치 봉급을 담보로 제공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담보 제공할 돈이 없으니까. 이래서 그 다음에 이제 미국의 원조. 그 대일 청구권 자금이 사실 한국의 그 현대화에 산업화에 그게 시드머니가 됐어요. 네, 그러니까 한국은 그때 그 박정희 대통령이 대일 청구권 자금을 받아갖고 산업 시설을 구축하는데 그 자원을 썼죠. 근데 이제 그 이외에 동남아시아 다른 나라들도 일본으로부터 대일 청구 자금을 받았는데 그걸 각 개개인에게 나눠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완전히 다 그냥 소모가 돼버린 거죠. 네,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지도자가 잘 그것을 그 경제발전 그 기금으로 사용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주 작전이 좋았어요, 제가 보기엔. 먼저 이제 우리가 아무것도 나질 않으니까 수입을 했거든요, 전부. 일단 수입을 안 하도록 수입 대체 산업을 먼저 만드는 거예요. 그런 주로 경공업 제품. 그다음에 70년대는 이제 중화공업인데 지금 얘기하는 조선, 석유화학, 그렇죠, 자동차 이런 것들이 이제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치를 내건 것이 수출입국이에요.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 시대에는 수출의 날 포상이 굉장히 큰 행사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진 것이 없잖아요. 돈도 없고 자원도 없으니까 어떻게든지 원자재를 들여와서 그걸 가지고 기술을 해서 물건을 만들어서 팔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걸 수출입국을 한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불균형 성장, 특히 그 재벌에 대한 특혜 논란을 가지고 시비를 많이 거는데 원래 경제 이론에 말이죠. 아무것도 없을 때는 먼저 갈 사람들은 먼저 가야 된다는 것이 불균형 성장 이론입니다. 그래서 선도가 해서
후발적인 것을 같이 끌어서 같이 가야 되는 것이지 처음부터 어떻게 A부터 Z까지가 골고루 발전할 수 있겠습니까? 이건 불가능한 사실이에요. 그 재벌 기업을 통한 그 네. 경제 성장 모델이 제가 알기에는 일본의 그 모델을 적용한 거로 알고 있어요. 일본도 이미 그 이제 근대화하면서 지금 오늘날 얘기하는 미쓰이, 미쓰비시, 스미토모 이런 그 재벌 그룹들이 다 경제 성장을 주도를 했고 지금까지도 네. 예, 그 기업들은 아주 남아 있습니다. 예, 그대로. 근데 이거는 좀 다른 얘기긴 하는데요. 여기 보면 불균형 성장이라고 해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당시에 경남 쪽에는 공업을 하게 했고 뭐 전라도 쪽에서는 뭐 아무것도 없었다 이러면서 그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이야기들을 잘못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면 당시에 우리가 보릿고개도 있고 정말 춘분기에 먹지 못하는 때도 있었잖아요. 근데 그 평야가 많아서 논농사가 잘 되고 있는 지역이 전라도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님이 그럴 때 농토를 줄여서 그쪽에다가 중화공업이나 이런 걸 하신 게 아니라 그 농토는 그대로 두신 상태에서 개발을 하다 보니까 경상도 쪽에 개발을 하시게 되신 것이지 경상도에서 나신 분이라고 해서 경상도를 발전하고 이쪽을 발전을 안 시키고 이런 상황이 아니었고요. 당시에 박정희 대통령님이 아시아 자동차나 아니면 광양 제철소나 호남 정유나 이쪽에 고루 발전을 시키시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셨거든요. 근데 지금 말을 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은 전라도 쪽은 뭐 발전을 안 시키고 뭐 경상도 쪽만 발전을 시켰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당시의 상황으로 돌아가 봤을 때 전혀 틀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뭐 자꾸 이제 지역 차별 얘기가 나와서 자꾸 국민들이 갈등이 생기고 통합이 저해되는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때는 정말 돈을 벌기 위해서 몸을 던졌습니다. 광부 간호사의 서독 파견, 광부들 간호사들은 시체를 닦는 일을 했어요. 월남전 파병, 목숨을 걸고 돈을 번 거죠. 태건설 중동의 열사에 가서 정말 요즘 중동 날씨인데요. 40도, 50도에 가서 일을 한다는 것이 어느 정도인지 아마 상상이 될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한민족 생활 수준이 이 정도로 올라간 것은 단군일의 처음인데 이것은 정말 너무너무 기쁜 소식입니다. 우리 민족한테. 이것을 갖다 폄하하는 어떤 것도 저는 있을 수 없다고 보고 한강의 기적이죠. 그래서 세계의 수많은 국가 및 지도자가 대한민국의 발전 모델을 벤치마킹한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조금의 이제 우리 아쉬움이 있다면 너무 빨리 발전을 하다 보니까 그걸 압축 성장이라고 하죠. 압축해서 성장하니까. 예, 그 IT 강국이긴 하지만 현재 기초과학 원천 기술이 아직은 여유에 있죠. 이것은 우리가 또 극복해야 될 반드시 과제라고 보고 자, 일본만 해도 전체 노벨상이 26개를 탔어요. 26개. 대단하죠. 물리학, 화학 이게 아주 기초과학이에요. 그야말로. 이 사람들이 매니아 수준이 돼서 3대를 거쳐서 같은 연구실에서 같은 주제를 가지고 한다는 거예요. 끊임없는 실험. 노벨 과학상 탄 사람들을 네. 그 연구 실적을 보면요. 최소한 20년 이상을 연구를 했더라고요. 그래갖고 그렇습니다. 뭐 많게는 70대의 노벨 과학상 탄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네. 그냥 뭐 3, 40년을 연구실에서 죽어라고 연구해서 그런 노벨 과학상을 탄 거죠. 그만큼 또 기초가 또 있어요. 우리나라처럼 뭐 정치 좋아해가지고 웬만하면 공부하다가 다 정치가가 되려고 뛰어들면 노벨상이 나오겠습니까? 과학자는 연구실에서, 교수는 강단에서 이렇게 본분을 지켜야 뭐가 성취가 된다고 노벨 과학상 봅니다. 같은 건요. 뭐 금메달 체육에서 금메달 따듯이 이렇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죠. 그렇습니다. 예. 그 지금 이제 또 하나의 문제는 노조가 생산성 향상과 함께 그만큼의 임금 인상을 하면은 이게 경제가 이제 계속적으로 발전하는데 이게 임금 인상에만 올인하는 전투적 노조로 해서 국가 경쟁력이 점차 떨어지고 있다는 것이 우리의 아주 굉장히 아픈 현실이라고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어쨌든 우리나라가 2000년에 보면은 러시아보다도 GDP가 많고 뭐 아주 뭐 대단한 성취를 한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의 부정적 요소를 없애고 해야 된다 하는 문제. 자, 이제 그러면 이제 건국 산업화 얘기는 그만하고 민주화의 이상과 현실, 그야말로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민주주의 역사가 일천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구 수준의 민주주의를 해야 된다고 요구하는 것은 그렇게 말할 수는 있지만 상당히 이상적인 일이다라고 저는 뭐 감히 얘기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영국, 프랑스, 미국은 적어도 수백 년간의 역사를 가지고 피를 먹고 자란 게 민주주의입니다. 그래서 그 민주주의는 피를 먹고 자라나는 나무와 같다. 그렇죠. 여러분이 그렇게 또 그다음에 또 뭐 주시겠어요? 처질인가 쓰레기통에서 장미가 필 수 없다. 그러니까 환경이 조성이 돼야 돼요. 경제적 토대 또 국민들의 의식 수준 이것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다.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 민주주의가 아직은 이상적, 비현실적, 저항적은 뭐냐? 정부에 대해서 무조건 반대하는 거죠. 폭력적.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어떤 수단들이 되게 폭력적이 많아요. 그다음에 저는 뭐 노조도 전투적이잖아요. 지금 노조가 투쟁하는 거 보면 전투적. 이런 행태가 마치 민주주의하고 동일시된다는 것을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말씀인데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체제 하에서 여지껏 살았잖아요. 근데 민주 열사라고 민주화 운동을 했다고 하는 분들을 보면은 그분들이 지금 보여주는 걸 보면 자유민주주의를 위해서 민주화 운동을 하신 거라기보다는 인민민주주의 운동을 하셨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어린 학생들은 이 자유민주주의와 인민민주주의, 이 민주주의를 혼동해서 그냥 민주화 운동, 민주화 열사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거를 명확히 구분을 지어서 보여줘야 할 것 같습니다. 근데 투쟁하는 것이 곧 민주화가 아니죠. 그렇죠. 예. 자, 그래서 이게 또 문제는 그 민주화의 세력들이 건국 산업화를 아주 상당히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폄하한다는 것이 이제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솔직히 얘기하면 세계 공산주의, 특히 그 소련 공산주의 다음 시간에 또 하겠지만은 이게 1917년에 볼셰비키 혁명이 돼가지고 91년에 망했어요. 역사적인 실험이 실패로 끝났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는 80년대 이 상당히 그런 공산권 이념에 물들은 운동권 세력들이 권력을 장악하고 있다 하는 것이 이제 상당히 우리나라 민주주의의 상당히 큰 과제라고 볼 수가 있고 고비용 저효율의 정치가 있다. 지금 우리나라가 선거가 많잖아요. 기초자치단체인데 거기다 교육감 선거까지 하는데 우리 일반 국민들은 교육감이 누가 나오는지를 모릅니다. 이것도 원래 교육감은 정당에서 추천을 안 하도록 돼 있는데 사실 거의 정당이 개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지난번에 그 투표를 보니까 투표용지가 모두 8장인가? 그렇죠. 네. 누가 누군지 어느 정당인지 참 구분이 우리나라처럼 작은 국토에서 너무나 다층적인 이 민주주의와 선거를 실시하다 보니까 정말 나는 그것이 꼭 민주주의가 효율을 따지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우리나라가 대경쟁력을 위해서는 효율도 따져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자, 그래서 저는 이제 감히 말하건대 대한민국은 민주주의에 대해서는 좀 더 배우는 자세로 겸손하고 성숙한 민주주의가 필요하다. 이거 정말 우리 애들 같은 사고에서 벗어나서 좀 더 성숙한 서구의 수준으로 빨리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의 본론인 정상화와 선진화로 가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과제는 이제 선진국으로 되는 것이죠. 뭐 선진국을 하면은 G7 정도가 돼야 진짜 선진국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우리나라에 지금 이제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비정상이 너무 많거든요. 그러면 비정상을 그대로 가지고 선진국으로 갈 수 없다. 그러면 비정상을 정상화시켜야 된다. 그럼 정상화가 뭐냐? 기본과 근본이 바로 서고 상식과 원칙이 통용되는 사회. 이것이 사회 전체의 어떤 기본과 주류가 되는 것이 정상화죠. 그런데 선진국은 또 이 정상화는 당연한 것이고 정상화만으로는 선진국이 될 수 없고 선진국 수준의 의식, 규범, 행동이 정착돼야 됩니다. 자, 그거는 역시 세계화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세계화 시대에는 우리가 세계 시민으로서 객관적, 과학적 합리주의 정신과 국제 규범 준수를 통한 그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가 아주 정말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라고 하는 그 트러스트 빌딩, 신뢰 형성이 중요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이제 아주 저도 좀 육두문자를 쓰겠습니다. 까발리는 식으로 우리가 우리를 해부하고 철저하게 반성을 해야 저는 정상화가 온다고 봅니다. 우리 옛날부터 많았잖아요.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사촌이 땅을 사면 손뼉을 치고 해줘야 서로 잘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게 이제 윈윈인데. 외국에서는 사촌이 땅을 사면 잔치를 벌인대요. 왜 잔치를 벌이냐 하면 우리의 세가 그만큼 늘어났기 때문에 그렇죠. 잔치를 벌여서 그걸 축하해 준다고 하더라고요.
그 중국 차이나타운 얘기인데 전 세계에 미국도 많아요. 차이나타운이 주요 도시의 차이나타운이 어떻게 생기냐면 처음에 점포가 하나 생겨요. 그러면 거기에 원료를 하기 위해서 또 중국 사람들도 들여서 옆에 생기면서 큰 타운이 생겨요. 근데 우리는 제가 들을 바로는 굉장히 서로 그 시기 질투를 해가지고 그런 그 큰 타운이 형성되기가 무지무지하게 어렵습니다 지금. 예, 그 다음에 뭐 마녀 사냥, 집단 따돌림 뭐 많죠. 그 다음에 우리가 천안함 세월호에서 봤던 시 근거 없고 무책임한 괴담이 생성되고 유포됐죠. 댓글 조작과 대량 유포가 됐죠. 그 다음에 뭐 북한이 한 것이 거의 확실하다고 발표를 하는데도 우리가 뭐 하지 않았느냐 하는 식으로 문제 제기를 또 하는 사람들 참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또 고쳐야 될 게 한국 사람들이 냄비 근성이 있다고 그러죠. 과거의 경험이나 잘못을 잊어버리고 금방 잊어버리고 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교훈 추천 능력이라고 하는데 역사에서 배워야 되는데 우리가 한말에 그 우리나라가 조선이 망가지는 걸 배웠잖아요. 그래도 지금 똑같이 반복되고 있잖아요. 이것이 이제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DNA를 지금 바꿔야 된다. 혁신이 뭐냐? 저는 DNA를 바꾸는 거라고 봅니다. 예. 그 다음에 원칙과 소신이 없이 여론의 향배에 따라서 개인의 의사결정을 한다. 뭐 이런 것들이 정말 줏대가 없는 거죠. 인성, 우리나라 인성, 뭐 바닥 수준이죠. 자동차 몰아보세요. 뭐 조그만 접촉사고 별거 아닙니다. 보험에서 처리하고 서로 웃고 악수하고 지나고 그 다음은 다 보험에서 처리하고 정비소 가서 조금 정비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걸 가지고 그냥 눈부라리고 싸우고 한 30분씩 삿대질하고 하면서 교통이 마비가 되잖아요. 뭐 그런 것들. 또 우리 한국의 식당 문화에 대해서는 외국인들이 아주 감탄을 한다 그래요. 우선 엄청 시끄럽다. 그 다음에 지금 요새 벨이 생겨서 괜찮은데 주문한 지 얼마 한 뭐 5분이라고 하는데 5분도 안 갈 거예요. 2, 3분 지나면 왜 안 가져오냐고 손바닥 치고 난리치고 또 애들을 그냥 식당에 풀어놔가지고 휘젓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부모가 그냥 제지를 안 합니다. 그 다음에 음식 먹은 후 테이블은 쓰레기통 난장판이다. 또 사기꾼이 많다. 뭐 다 아는 얘기잖아요. 특히 화장실이요. 아 화장실. 화장실은 10여 년 전보다 정말 좋아진 네. 것 중에 하나잖아요. 화장실 문화가 전에는 막 냄새 나고 화장실 문화가 좋지가 않았는데 지금은 고속도로 휴게소 가보세요. 화장실만큼 쾌적한 곳이 없거든요. 그런데 화장실 안에 들어가 보면 쓰레기라든가 뭐 이런 거를 봤을 때 이 우리가 그만큼 좋은 환경에서 있어도 되는지 의심스러울 정도로 그게 우리 시민의 민낯을 그대로 보여주는 그렇죠. 증거죠. 화장실 시설은 세계 최고인데 네. 사용하는 그 수준은 아프리카 신생국 수준이라고 얘기해도 뭐 과하지 않은 겁니다. 많이 부끄러워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우리 학교에서 공교육의 추락, 이 교육은 교권이 중요하고요. 교사의 권리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아이들의 권리, 학생 인권만 지나치게 강조하다 보니까 이게 학교의 질서가 저는 없어지는 것 같아요. 저는 뭐 간접적으로 이런 상황을 많이 들어서 제가 여기다 집어넣는데 그러니까 애들이 학교 폭력이 많아지고 그 다음에 이게 수월성 교육을 배제하고 전부 평등화 교육을 하니까 결국은 공부 잘하는 애들은 좀 더 차별해서 더 열심히 하도록 환경을 만들어주고 안 그런 학생들은 또 나름대로의 거기에 수준에 맞춰서 해줘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 하향 평준화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맞습니다. 초등생이 테스트가 없대요. 그래서 어느 정도의 능력인지 알 수가 없고 부모들은 우리 애가 다 최고라고 다 생각을 합니다. 이게 언제 뽀롱이 나겠어요. 이게 중학교 가면 이제 첫 테스트를 해보면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나라 그 교육은 초등학교부터 입시를 위한 교육이죠. 그리고 초등학교 때부터 이 시민 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그런 시민 교육, 공중 도덕을 지키는 그런 시민의 그 의무를 행해야 될 그런 교육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그렇습니다. 예, 사회성이 없어지는 거죠. 네. 자 이제 그 다음에 우리가 가장 제일 심각한 게 뭐죠? 우리가 대충 국가 시책에 무조건 반대해요. 이건 뭐하고 연결이 됐냐면 이기주의, 반대를 하면 금전이 생긴다, 돈이 생긴다. 이거하고 밀접 관계가 있어요. 예. 시위죠. 대표적인 게 뭐예요? 원자력 방패장, 묘지, 화장장, 송전탑, 군사기지예요. 그래서 이제 이걸 님비라고 하는데 Never in my backyard. 우리 뒷뜰에는 절대 그런 거 못 들어와.
그냥 극력 반대하는 거예요. 들어놓고 뭐 그래서 결국은 또 정부가 굴복을 하고 돈을 줘왔잖아요. 그러니까 행태가 계속 반복이 됩니다. 원칙이 없는 거는 보상을 하면 안 되죠. 예. 거꾸로는 이제 please in my frontier 돈 되는 건 또 빨리 뭐 유치한다고 또 난리 치는 것이죠. 예, 제가 난리라고 해서 죄송합니다만 예, 그렇게 정도가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 또 환경 보호는 좋은 것이죠. 그렇지만 환경 보호를 빙자해서 국책 사업을 너무너무 많이 반대했어요. 경부고속도로, 고속철도, 4대강 사업, 원자력 건설 뭐 이루 말할 수 없어요. 이거는 결국 국가의 비용 상승을 가져오게 되고 공기업은 적자가 되고 결국 국민 세금이 추가로 부담이 됩니다. 그다음에 우리나라 정치가 이게 상대 진영의 주장에 대해서는 놀리고 뭐고 무조건 반대합니다. 진영이 딱 갖춰지면 이쪽이 이쪽 주장하면 무조건 다른 논리를 해서 반대를 하겠죠. 그럼 지금 우리나라 그 정치 행태를 보면요, 아직도 조선시대 때 사색 당파 싸움 그 모습 아직도 그대로 반복하고 있더라고요. 더 심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니 제가 이제 여기서 재미난 거 하나 얘기하는데 사실 그 TV를 보다 보면 정치 정책도 공부를 많이 해야 되거든요. 나가서 하려면 전문성 어떤 원자력이라면 원자력도 공부를 많이 해야 되는데 이런 거에 전혀 문외한인 제가 연예인 폄하하고 그런 의도가 아닙니다. 연예인 유명인들이 아주 자신 있게 거기다가 어떤 특정 진영에 가담을 해서 주장을 하고 앞장서고 하는데 저는 이건 아니라고 봅니다. 이 전문성이라는 건 있는 겁니다. 왜 우리가 한 분야에 대해서 일생 동안 공부를 하겠습니다. 그만큼 공부가 많고 어렵다는 것이에요. 그거에 대해서 그냥 진영의 논리로 이렇게 비판하고 하는 것은 우리는 자제해야 된다는 것이고, 자 여기 이제 OECD에서 우리나라의 규제나 사회 갈등이 거의 최상위 수준이에요. 여기 뭐 보면 우리보다 조금 더한 게 멕시코, 터키 정도네요. 예, 우리가 아주 영광스럽게 3위를 하고 있는데, 부끄럽네요. 네, 이거 우리나라가 이거는 이게 뭐 동메달을 땄네요, 동메달. 자, 경부고속도로 놀라운 얘기죠. 지금 민족의 대동맥이라고 하는 경부고속도로가 옛날에 보세요. 들어놓아가지고 여기 김영삼 대통령, 김대중 전 대통령이 다 있네요. 이런 지도자급에서 미래를 내다보는 눈이 없었다는 건 참 불행한 것 같아요. 이거는 뭐 박정희 대통령이 반대하기 위한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자 고속철도 건설 반대요. 이게 도롱뇽을 이제 내세웠잖아요. 그 이제 고속철도가 생기고 도롱뇽이 훨씬 많아졌다는 거예요 지금. 근데 저는요 의아스러운 게 이런 도롱뇽을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그 단식 투쟁까지 할 정도인데 지금 우리나라 산들을 보면은 태양광으로 다 덮여 있거든요. 근데 그 태양광으로 덮여 있는 거에 대해서는 누구 하나 얘기도 없이 그냥 무조건 산을 깎아서 그렇게 만들고 있는데 그게 또 국책 사업이라고 지원을 엄청나게 해주고 있다고 해요. 아 그런 일이 있어요 지금? 예. 와.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는 전혀 말을 하지 않고 그것 때문에 산사태도 나고 지금 이러거든요. 자, 이게 뭐 우리나라를 지키기 위한 사드 배치를 하는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가서 결사반대라고 여기 써 있네요. 예. 이게 참 여기에서 너무나 지금 그러니까 이걸 듣고 반민을 있는 위한 사람들이 시위죠. 정말 이 내용을 제대로 알고 있을까요? 예. 자신들이 무엇을 설명을 하고 있는지. 해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예, 제가 그런 거는 뭐 다 거기 뭐 전자파 측정한 결과도 다 해도 믿으려고 하지 않죠. 자,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민주주의 개념에 대한 오해와 혼돈이 있다는 것이 많은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이게 원래 민주주의는 대민주주의입니다. 이게 직접 민주주의는 인구가 적고 서로가 막 정말 500명 정도 되는 나라라면 얼마든지 직접 민주주의 할 수 있죠. 그래서 그게 그리스의 그 아고라 광장, 아크로폴리스예요. 그 직접 민주주의 한 거예요. 거기서 직접 투표하고 전부 모여가지고 이제는 수천만 정도 최소한 되잖아요. 수억 인구. 그거는 이제 직접 민주주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이걸 대민주주의라고 하는데 의회를 통한 문제 해결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게 광장에 나가서 막 수십만이 이렇게 하게 되면 국가의 기본 질서가 흔들흔들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미화하면은 민주주의에 어긋나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예, 억지와 깽판, 법 위의 떼법, 우리가 법을 무시하는 행태가 너무나 많잖아요. 국가 공권력을 경시하잖아요. 파출처 습격을 하면 꼼짝도 못해요. 그냥 파출소가 불이 타고 차량에 데모 때 차량이 전복돼도 어쩔 수 없이 보고 있잖아요. 그런 이제
선진국 같으면 이게 폴리스 라인을 해서 미국 뭐, 같으면은 그냥 말을 탄 기마대들이 동원이 돼서 아주 정말 무자비할 정도로 진압을 합니다. 그건 용서를 안 합니다. 우리가 북한하고 대치하고 있는데도 이렇게 참 컨트롤이 안 된 이런 그 시위를 할 수 있는지, 이것이 시위 문화로 거의 정착이 됐다고 생각하면 너무나 참 한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성에 대한 무자비 폭력, 뭐 여러분들 아시겠죠? 편협 진영의 포로로 자유롭고 합리적인 사고의 마비, 역사의 왜곡, 친일파 문제. 저는 친일파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면요, 우리가 국가를 못 지켜서 일본의 속국이 되어가지고 일제 시대에서 그런 그 일본의 압제하에서 살았어요. 그러면 압제하에서 뭘 먹고 살아야 돼요? 일제에게 공부도 해야 되고 거기 협조도 하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가 이제 정도의 문제인데, 수많은 사람들은 친일파의 명예를 씌우는 것이 정당한가? 뭐 나쁜 사람들은 우리가 규탄해야죠.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시대적 상황에 대한 그 이해가 필요하다. 저는 성경에 있잖아. 누가 이 여인에게 돌을 던질 수 있는가? 안 그렇습니까? 여기 촛불혁명, 태극혁명 다 같이 이렇게 혁명으로 가면 이게 국가는 정말 어렵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편협한 민족주의잖아요. 우리가 이제 민족 개념을 하는데 북한이 한민족인 건 맞습니다. 그런데 이념이 너무나 틀리잖아요. 우리는 자유민주주의고 우리는 공산주의 아니면 뭐 왕조에 의한 독재 전체주의 국가예요. 그런데 우리 민족끼리라고 맨날 같이 승부잡고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건지, 그거는 한계가 있어요. 그러면서도 우리가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세계가 부러워하는 일본에 대해서는 완전히 깔고 뭉개입니다. 일본을 그렇게 까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우리가 배울 건 배워야죠. 그러니까 그런 민족주의를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 민족끼리도 정권과 정권과의 교류 협력에는 한계가 있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남북한 일반 국민 사이에 이해 증진이 돼야 되는데, 북한 체제가 그 주민들이 꼼짝달싹 못하는 체제이기 때문에 어떻게 저 같은 우리 일반 그 남한 백성들하고 북한의 백성들하고 서로 손 맞잡고 대화를 할 수 있고 그런 기회가 없잖아요. 지금. 있습니까? 없잖아요. 우리나라 이제 정치는 이제 권력 집중과 정치의 폐입니다. 이상하게도 제왕적 대통령제라고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대통령이 되면은 청와대로 이제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청와대가 되면 청와대를 중심으로 국정이 전부 다 움직여요. 사실 의회도 있지만은 의회보다는 우리나라가 대통령이 훨씬 힘이 셉니다. 그러니까 청와대 정치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정당의 주로 뭐 대표했던 사람들이 대통령이 돼서 청와대 들어가면은 정당하고는 거의 또 이렇게 유리가 돼요. 그래서 이게 정치가 이원화되면서 이제 청와대의 그 비서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잖아요. 전부 비서진들은 뭐 국민에게 선출받은 사람도 아닌데 거기서 다 좌지우지하는 거예요. 그 비서진들도 장관급 같은 그런 대우를 또 해주잖아요. 그럼 뭐 그래도 청문회라고 해서 검증을 받으면 좋은데, 청와대 비서실이라는 건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렇고요. 우리나라가 이제 그 정치인의 특권이 계속해서 이제 유짐이 강화된다는 게 문제예요. 비서관 수도 점점 늘어나고, 사무실이 옛날에 제가 국회 갈 때보다 지금은 배가 더 늘어났어요. 면적이. 법을 만들어서 근데 만장일치를 해버리니까. 세비가 뭐 점점 늘어나고 연금이 조금만 근무해도 뭐 120만 원인가 뭐 준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그러니까 국민 세금인데, 이것을 국회의원 특권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다른 기구가 의결을 해야지 국회의원 스스로가 자기 특권을 결의를 하는데 반대가 있겠습니까? 항상 만장일치잖아요. 만장일치인가? 그리고 이게 뭐 정치 신인과 새로운 그 정치 질서가 되려면 개혁적인 인사가 들어가야 되는데, 당의 공천권이 독점이 돼서 이게 되질 않죠. 자기들끼리 정치를 하니까요. 그게 발전할 수가 없죠. 이게 국민 대중하고 개방을 해가지고 뭔가 이렇게 새로운 거를 열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밥그릇수라는 게 또 자기들만 먹는 거니까 안 되겠죠. 자, 그래서 결국은 우리나라가 후진적인 정치 수준을 업그레이드하는 것이 가장 지금 우리나라의 정상화의 큰 과제다 이렇게 보고, 그 공동체를 떠받치는 그 기초 질서나 시민 교육이 필요하죠. 아까 이제 우리 강 작가님이 말씀하셨는데 그렇고요. 그다음에 공정하고 진실 말하는 자유 언론이 필수입니다. 언론이
권력과 유착이 되고 협조가 되면 이것은 권력을 통제할 수 없잖아요. 이미 지난 시간에 다 얘기를 했지만은 또 민주 시민 의식에 대항을 위해서는 독일 같은 정치 교육이 필요합니다. 어릴 때부터. 예. 그래서 결국은 신뢰, 정직, 신용, 존중, 관용, 타협 이런 것들이 민주주의 근간입니다. 이게 폭력적이고 악을 쓰고 때를 쓰고 뭐 데모하고 이것이 민주주의는 아니라는 겁니다. 예, 부정적 의식과 행태 제가 더 열거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대한민국 정치가 황골탈퇴해서 새롭게 업그레이드 되려면 정치를 봉사의 틀로 바꿔야 된다. 금권 정치를 불식하고 특권을 철폐하고 국가안보를 우선하고 또 포퓰리즘에서 유권자들을 어떻게 벗어나게 하느냐 이것이 큰 과제라고 보고 예를 들면 스웨덴, 노르웨이는 국민에게 봉사하는 정치를 합니다. 특권도 없습니다. 의원이 의회 앞에 있는 아파트에서 자기가 손수 밥 끓여 먹고 자전거로 출퇴근하고 모든 민원은 스스로 이메일에서 처리를 합니다. 철저하게 봉사적이고 우리나라 특권을 부리는 건 없습니다. 그 구의원, 시의원만 돼도 네. 배지 달고 네, 네. 그것을 하나의 큰 벼슬로 알고 말해요. 그런 거 기득권을 계속 유지하려고. 어때요? 제가 여기서 그 국회의원이 그 배지를 떼는 운동을 벌이면 어떻겠어요? 배지 하나 달고서 온갖 것을 다 하니까. 그걸 이제 가문의 그걸 꼭- 영광으로 여기잖아요. 그걸 꼭 달아야 될 이유는 뭐 있어요? 안 달아도 국회의원 다 하는데 달아가지고 나를 존경하고 우러러봐라. 다 나한테 뭐 좀 잘 대접해라. 이런 뜻을 보인다 그러면 민주주의의 국회의원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공권적인 그 권위의식이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가 기득권 세력의 부정적 행태도 많이 있습니다. 경제 발전이 많이 되다 보니까 기득권 세력은 당연히 생기고 그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기득권들이 서로 유착이 돼서 그 일반 서민 대중한테 그런 것을 개방을 안 하고 결국은 그 민주주의거든요. 신분의 상승이 되려면 기득권이 문호를 개방해야 돼요. 자 봅시다. 저는 법조계에 대해서 정말 이게 사회 나와서 저 생각하는 것이 왜 우리나라의 많은 사람들이 법대를 가느냐 이것이 굉장히 의문이 들었어요. 법대를 가면은 정의를 실현하고 약자를 도와준다. 이게 대충 그 답이 되될 것 같은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권력을 추구하고 돈을 벌기 위해서 뭐 이것이 더 많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전관예우,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어마어마하게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은 이게 이제 재벌과 대형 로펌에 유착이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종교계 하나하나 제가 비판해서 미안합니다만 이것이 우리나라의 현실이라는 것은 다 공감을 하시리라고 믿습니다. 교회가 대형화돼 있잖아요. 또 물질 숭상을 하죠. 목회자의 세습화 경향. 이게 무슨 목회자가 세습을 해야 되는 이유가 뭐 있어요? 권력 문화가 네. 교회에도 네. 자리 잡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다 교회에서 뭐 장로 되려고 하면 어마어마한 그 노력과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종교를 불인정하는 북한을 추종하는 좌경하던 목회자도 많이 있잖아요. 많이 있습니다. 사이비 종교가 또 우리나라에 그렇게 많고요. 과도한 정치관여 행위 및 편향성 그런 것들. 자 보십시오. 종교인 해군기지 건설 반대. 종교인들이 국가 안보를 생각을 좀 많이 해주시면 전 좋을 것 같습니다. 정말. 국가가 없으면 종교 행위를 할 수 있겠어요. 이제 노조는 이제 저는 이제 새로운 기득권 세력으로 해서 여기서 분류를 했습니다. 그 우리나라 기업의 그것이 얼마나 힘든지 지난번에 한번 얘기한 적이 있었죠. 자유시장 경제에서 기업을 창업하고 유지한다는 것은 처음에 기업을 어떤 걸 할 거냐 아이디어부터 해서 또 자금 조달해야죠. 또 정부의 그 여러 가지 규제를 설득을 해서 돌파를 해야죠. 그 다음부터는 물건을 만들어야죠. 팔아야죠. 또 종업원을 먹여 살려야죠. 정말 어마어마하게 힘든 과정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노조는 이제 거기서 일하는 분들인데 노조가 형성에 대해서 사측하고 대등하게 교섭을 하면서 정당한 권리를 찾는 것은 아주 좋은 일입니다. 저는 뭐 노조가 없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정도의 문제고 노조가 자기 몫을 떠나서 기업을 좌지우지할 정도, 기업의 어떤 존립에 영향을 미치거나 생산성을 훨씬 넘어서 임금을 올리고 비용 상승의 원인이 된다면 결국 기업이 망하게 되거든요. 기업이 망하면 노조가 쓸 자리는 없죠. 왜냐하면 다 나가야 되니까. 저는
노사가 상생협력 정신으로 기업이 살아야 근로자도 생존 번영한다. 이것이 우리나라에 정말 뿌리 깊게 정착이 됐으면 좋겠어요. 일본이 경험을 했어요. 60년대 거의 전투적 노조가 합리적으로 변하고 생산성 범위 내에서 임금 인상 관행이 정착이 됐습니다. 일본이 지금 우리나라 같은 이런 과격한 노조 운동을 안 합니다. 옛날에 일본이 춘투라고 아주 춘투라고 유명했었죠. 유명했죠. 60년대. 예. 옛날에 또 60년대 공산당도 많이 활동을 했어요. 독일은 아시겠지만 독일 통일 때에 있었죠. 하르츠 계획을 통해서 노조와 양보하고 노사정 대타협을 했어요. 자, 그다음에 네덜란드, 아일랜드의 노사정 대타협 사례가 있습니다. 네덜란드는 82년 소위 바세나르 협약, 아일랜드는 87년 국가 재건 협약을 통해서 다 타협과 양보를 하면서 됐습니다. 우리나라가 민노총 전교조의 그 전투적 좌경화폐 정치 권력을 장악해서 이 노조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것 이런 것들이 과연 우리나라를 위해서 얼만큼 이롭겠느냐 하는 문제가 정말 생각해봐야 됩니다. 재벌도 이제 우리의 고도 성장 시대에 그 견인차 역할을 했죠. 이거는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시장에서 자꾸 재벌의 힘을 이용해서 독과점을 유지하고 불공정하게 해서 새로운 시장에 진입자를 못 들어오게 하고 기득권을 사수하는 데만 한다 그러면은 국민 경제가 골고루 발전을 않잖아요. 이게 아까 얘기했지만 중산층 서민들이 굉장히 많아져야 민주주의가 토대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재벌은 굉장히 그 몇 프로의 그 부가 집중이 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돼서는 민주주의 하기 어렵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재벌 3, 4배 세습 경영의 폐해가 아주 심합니다. 최근에 뭐 언론에서 많이 나오고 있는 여러 가지 양상이 선진국은 그 세습을 않고요. 대부분 전문 경영인 체제로 해서 그 가장 유능한 사람을 그 기업을 이끌고 대신에 이제 오너는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주식을 가지고. 그래서 대기업이 이제 커피나 골목 유통권 모든 것을 다 한다고 하면은 중소기업이 살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서로가 좀 자제를 해야 된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이 재벌에 이제 돈이 많으니까 결국 정치권, 언론, 대형 로펌 등의 영향력을 행사해서 기득권을 방어하는 구조가 되겠죠. 그래서 이것을 가급적 공정하게 하는 윤리 사회적 책임 경영이 중요하다. 자제심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제 노사 간 협력과 정리 해고 비용이 132, 112로 조사 대상국 중에 최하위에 있습니다. 아까 그 뭐 국가 경쟁력하고 비슷하죠. 폭력 시해 한번 보세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사실은 가까이서 보니까 굉장히 무섭습니다. 죽창이잖아요, 죽창. 공무원이 사실 그 개발 시대에 엘리트 공무원들이 이제 경제 어떤 개발 계획을 만들고 이제 실행의 주역이 됐는데 지금은 공무원들이 이제 자율성을 상실하고 정치 권력에 매여 있다 보니까 이제 사실 영혼이 없는 이제 집단이 됐다라는 비판을 많이 받고 있죠. 자기가 어떤 소신이 아니라 정치 권력에 따라서 그냥 시녀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정치구조. 지키려고 하는 의식이죠. 그다음에 그렇지만 이제 그 안에서도 저는 이제 공무원들이 전문화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너무나 순환보직을 많이 하니까 민간의 업체라고 하는 거는 일생 동안은 그 업만 하거든요. 그 업체를 잘 도와서 발전시키려면 공무원도 그만한 전문성이 있어야 되는데 공무원이 1년, 2년 단위로 계속해서 바뀌니까 전문성을 쌓을 그런 시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서도 공무원이 또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걸 행사해야 되니까 그것이 문제입니다. 우리나라 감사원도 만만치 않습니다. 감사원도 다 또 순환보직인데 이 감사에 당하는 공무원들은 되게 일 많이 하는 공무원들입니다. 왜냐하면 감사원 공무원들이 나와서 문서를 일단 뒤집니다. 문서를 하는데 일을 안 하는 사람은 문서에 나오잖아요. 문서에 많은 사람들은 일을 많이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감사원은 사실 독립적인 기관이 돼야 되는데 그렇죠. 이게 낙하산 인사를 통해서 감사원장이 세워지면은 그 공정한 감사 활동이 될 수가 없는 거죠. 이게 정치 권력에 따라서 감사 방향이 왔다 갔다 하니까 이거는 감사원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감사원도 공정하고 중립적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직업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이 확립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정권 교체 시마다
정부 조직이 이름이 계속 바뀌잖아요 지금. 어마어마하게 바뀌어가지고 국민들이 너무나 혼란스러워요. 법도 뭐 계속 바꿔야 되고. 그래서 능률성이 너무나 떨어진다. 그다음에 우리나라가 이제 언론이 언론이 상당히 부정적 행태가 많은 것 같습니다. 선정성, 무차별 까발림, 센세이셔널리즘, 한탕주의죠. 그다음에 이제 국가 안보를 위해서는 보도 안 할 것도 있고 하는데 막 그냥 과도하게 다 보도를 해버리는 거예요. 저는 선진국 언론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다음에 사건 사고 하나 났으면 정기 방송 거의 중단하고 한 매번 30분 동안은 그거에 대해서 한 뭐 6개월도 듣고 7개월도 듣고 계속 합니다. 이게 원래 국가라고 하는 것들, 국민이라고 하는 저기는 그 안정이 필요한 것이거든요. 그것은 어느 정도 보도를 하면 되지 과도하게 해서 그것이 걷잡을 수 없게 한다고 하는 것은 사회의 안정과 국가의 질서에 혼란을 자초하는 거죠. 너무나 이렇게 부추긴다고 봐야죠. 선동적인 언론 성향이 방송 영화도 선정성이 많다고 봅니다. 폭력 영화물이 언제부턴가 너무 많아졌어요. 그다음에 우리나라는 드라마는 뭐가 제일 인기예요? 공중 권력 암투가 인기예요. 장희빈, 사도세자, 뭐 조선 개국 초에 그 이방원이가 칼불이 많은 거, 복수하는 거 이것이 가장 인기예요. 이게 어릴 때부터 그런 걸 많이 봐오니까 애들이 뭐 이 정치는 그냥 투쟁하고 서로 암투 벌이고 음모 중상 질투하는 거로 생각을 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좀 이런 그 방송이나 영화 문화도 좀 새롭게 좀 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건전한 국민 정신이 돼야 된다고. 언론이 권력과 손잡아서는 안 되죠. 비판과 견제 기능이 없으면 언론이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언론은 언제까지나 꼬장꼬장한 선비 정신을 이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권력을 잡은 집권당이 이제 언론까지도 네. 장악을 하고 좌지우지하려고 하니까 네. 언론이 권력에 그냥 신용 노릇을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면 민주주의 정치가 민주주의 사회가 정착이 될 수 없는 거죠. 오늘 뭐 제가 정상화하다 보니까 별의별 거를 다 다는데 드디어 이제 보수 우파의 반성과 환골탈 때도 나왔습니다. 원래 자유라고 하는 것은 여기 있죠. Freedom is not free예요. 자유민주주의가 뭐 공짜로 얻어질 수 있는 것 같지만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야말로 서구에서는 많은 투쟁과 피를 흘려서 됐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보수 우파가 자유민주주의가 그렇게 소중하고 그것에 의해서 시장경제로 해서 발전했는데 그것에 인프라 구축을 하는데 실패를 했어요. 이것을 사회 구석구석이 다 인식을 하도록 노력을 했었어요. 인프라 구축이 실패를 했고 오히려 더 탐욕적이고 분열적이 아니냐. 또 역사 바로 세우기 위해서도 패배를 했다. 그 다음에 지도층이 국민에게 희생봉사하지 않고 서민 대중과 괴리를 가지고 이건 또 안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부패 구조죠. 정치 권력, 국회, 공무원, 재벌, 언론, 대형 로펌 등이 상호 권력과 재물을 교환하면서 각자의 이익을 최대화하고 이익을 교환하는 저는 빈익빈 부익부가 아니라 권익권 부익부 이렇게 지금 했습니다. 권력을 가진 거는 계속 권력을 강화하고 부자도 계속 강화되고 이런 구조로 됐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새롭게 환골탈퇴된다. 또 뭐 진보 세력도 마찬가지로 문제가 더 많으면 많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역사의 왜곡 문제, 아까 얘기했지만 건국 산업화를 독재 프레임으로만 해서 폄하하면 우리나라가 이게 제대로 설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노조의 정치화로 권력을 장악했죠. 그 다음에 이 정부에 대한 무조건적 반대, 시민단체의 그런 시민단체가 권력과 이상은 극대화했죠. 그 다음에 이제 비정상적인 북한의 세습 왕조의 일당 독재에 대해서 비판이 없고 인권 문제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민주화는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왜 북한의 민주화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하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진보 정치권이 표를 얻기 위해서 정말 노조 시민단체와 결탁을 하고 이익을 교환해서 하는 포퓰리즘의 악순환이 아닙니다. 이걸 빨리 구조를 깨야 된다. 자, 2만 달러 시대가 너무나 오랫동안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의 그 선진국 병이라고 단순히 그렇게 변명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가려면 여러 가지 비정상적인 것을 정상화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단계인데요. 제가 이제 이런 것은 이제 다 사족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제일 중요한 거는 자유민주주의 시장 경제인데요. 결국은 그것은 이제 국가 체제 내부의 문제고 더욱 중요한 국가적 과제는 역시 부국 강병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국가가 부강하고 군대가 튼튼해서 안보가 소홀함이 없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모든 제국, 강대국은 경제, 정치, 경제는 돈과 시스템이 있어야 되고 정치는 개방과 다양성 쪽으로 하고 종교는 지금 터키가 지금 다시 신정 정치로 됐죠. 에르도간이 이슬람에 의해서 정치를 하고 있어요. 이런 나라들은 다 망합니다. 그래서 종교하고 정치하고 분리된 그런 것들 이렇게 발전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역사적인 그 교훈을 통해서 우리나라의 갈 길을 설정해야 된다. 자, 지금 이제 대국굴기라고 해서 몇 년 전에 중국이 스스로가 이제 앞으로 다시 대국이 되기 위해서 여러 나라를 조사 연구했어요. CCTV에서 스페인 이제 세계의 대국의 그 향방이 스페인에서부터 시작해서 네덜란드, 영국, 미국으로 왔어요. 지금 미국으로 왔는데 그 사이에 후발 자본주의인 독일, 이태리, 일본이 탑을 침략해가지고 시장을 넓히고 약탈을 했으나 모두 전쟁에서 패망을 했죠. 러시아도 마찬가지고 이런 역사적 교훈을. 그 중국 그 CCTV 네. 국영 방송인데 이게 상당히 아주 의도가 있는 작품이었어요. 아, 그럼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 금세기는 이제 중국이 세계를 다스리는 대국으로서 우뚝 서야 된다는 상당히 그 특수주의적이고 선동적인 프로그램이죠. 중국몽입니다. 중국의 꿈해가지고 2050년대는 세계 제1의 국가가 되겠다는 꿈을 아주 공개적으로 지금 선포를 했죠. 이 대영 제국 함대가 이렇게 해지지 않는 나라에 어마어마하잖아요. 자, 그럼 이제 새로운 세계의 이제 패자라고 볼 수 있는 미국이 가지고 있는 항공모함입니다. 이게 그 석유 수송로 호르무즈 해협부터 이 남중국 해까지 전부 미국 항공모함이 장악을 하고 있는 것이 세계 질서의 현실입니다. 여기에 이제 중국이 독자 세력을 구축하기 위해서 도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제정치 평화는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겠고요. 이것은 결국은 그 대화 협상이라고 하는 것은 무력이 뒷받침되지 않고서는 공허하다. 역사적으로 다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유비무환이죠. 항상 평화를 보고하는 자는 전쟁으로 막. 평화는 힘으로 지키는 거죠. 그렇습니다. 평화는 힘으로 유지되는 거고.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건 우리가 앞으로 정상화하는 데서는 열린 사고 및 행태가 중요하다. 로마가 다양성을 인정하고 관용을 하고 그 정복지의 시민들을 전부 자기들 로마 시민으로 만들었습니다. 정복지의 노예를.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포용을 해야 돼요. 미국이 그렇죠. 폐쇄적인 미국은 이민 정책을 잘해서 세계 인재를 받아들임으로써 국가가 부강하게 된 거예요. 모든 천재들을 다 거기다 미국에서 받아들인 거예요. 운동 천재, 예능 천재, 학문 천재, 그런 거 다 마찬가지. 로마 제국 보세요. 이렇게 열린 사고를 해서 강대한 제국을 했는데 마지막에 또 그 풍기물난 뭐 이런 걸로 해서 국가기관이 해이되면서 망했습니다. 우리나라가 이제 마지막으로 통일 인류 국가의 길이 우리나라의 비전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런데 이제 시장 경제는 너무나 많이 돈의 힘으로만 움직인다면 너무 잔인하잖아요. 여기에 따뜻한 게 포함이 돼야 됩니다. 그럼 이제 거기서 경쟁에서 진 약간의 약자들을 배려하는 그런 게 있어야죠.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는 공정하고 경쟁적인 경제 환경을 만들어야죠. 독과점을 규제하고 중소기업 육성하고 서민복지 확대. 다 이거는 우리가 다 같이 긍정하고 합의하는 그런 바입니다. 사회보장 안전망도 확충해서 최소한의 생활 수준을 유지하도록 해야죠. 그다음에 이제 정치가 문제인데 저항적, 파괴적, 광장민주주의 이걸 극복을 하고 성숙한 민주주의에 질서 있고 또 정말 권위적인 정부가 되도록 제가 얘기하는 권위는 무슨 독재가 아닙니다. 국가 공권력이 반듯하게 법의 지배로서 쓸 수 있는 국가. 그다음에 이제 해양 세력의 승리라고 할까? 왜냐하면 여기가 전부 자유민주주의 시장 경제하고 있고 또 군사력도 크고 이기는 쪽에 우리가 붙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통일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 경제 일부 되고 시대적 사명은 한반도의 역사 문명을 계승하는 선진 대한민국 공동체를 건설하는 것이 우리의 마지막
정상화를 나가서 선진화 이후에 통일국가로 하는 것이 우리 지금 한민족이 대한민국이 담당해야 될 마지막 사명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통일은 우리가 시대 정신이자 사명이다라고 보고 대한민국이 모든 부분에서 정상화 선진화돼서 선진국 수준으로 되고요. 결국은 문화 품격을 높여서 세계가 존경하는 국가가 되야 됩니다. 한반도 통일로 세계 속에 우뚝 서는 선진 통일 대한민국으로 새로운 출발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장시간 동안 여러분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마치고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